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다니던 직장을 50대 중반 때 명예퇴직했습니다. 20, 30대 때만 해도 나중에 퇴직하면 아내랑 같이 여행이나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 장가갈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려면 여유 자금이 더 있어야 했고 아파트 대출금도 아직 더 갚아야 했으니까요. 아파트 경비라도 알아볼까? 고민하던 찰나에 고등학교 동창 놈이 술 한잔 하자면서 저를 불렀습니다. 동창이랑 소주를 한 잔씩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대뜸 저한테 사업해볼 생각 없냐고 묻더군요. 제가 내가 무슨 사업이냐? 라고 했더니 왜? 내가 볼 때는 더 사업가 기질 있어. 그러니까 나랑 동업 한번 안 해볼래?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솔깃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아내에게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사업이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요. 그 말에 왠지 오기가 생긴 저는 아내 말을 무시한 채 덥석 동창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는 어땠냐고요? 동창에게 사기를 당해 퇴직금을 몽땅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동창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저만이 아니더군요. 그 중에는 심지어 저의 고등학교 은사님도 계셨습니다. 피해액만 10억이 넘었고요. 동창은 사람들을 피해 1년 반 정도 도망 다니다가 전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에게서 동창을 붙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네 퇴직금 내놓으라고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아내는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서 저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먹고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눈앞이 깜깜했지만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사판에서 막노동하고 트럭 운전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 이후에 모은 돈을 가지고 차근히 준비했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왜 또 사업이냐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성공해 보이고 싶었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저는 딱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라는 말로 아내를 설득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3달 만에 엄청난 성과를 얻었고 꿈에도 그려보지 않았던 돈을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정말 많이 벌었을 때는 한 달에 3천만 원도 번 적이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후 60평대 아파트로 이사했고 부동산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타보고 싶었던 비사의 외제차도 2대나 구입했고 아들 녀석 독립해서 살라고 서울에다 오피스텔도 마련해줬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남은 여생은 아내와 여행 다니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실현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이니까요. 잘나가던 사업이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더군요. 가지고 있던 외제차와 아파트를 팔고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0명이 넘었던 직원들은 하루아침에 회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아놨던 돈 탈탈 털어서 직원을 퇴직금 주고 나니 300만 원밖에 남지 않더군요. 60평대 아파트는 10평 원룸이 되었고요. 그때는 도저히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더군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저와 이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아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고민하다가 아내한테 이혼하고 싶으면 해. 어떻게든 원하는 위자료는 맞춰줄게라고 했더니 아내가 저에게 그 위자료 당신이랑 살면서 받을 거니까 각오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러던 중에 아내가 남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웬 장사냐고 물었더니 영집 아줌마가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제 아내가 음식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더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300만 원과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가지고 4평짜리 가게를 어렵게 구해서 국수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요리라고는 라면 끓이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저는 재료 손질을 도왔습니다. 장사 시작한 지 3달 정도는 어려웠는데 4달 이후부터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제법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가게를 늘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더군요. 저희 부부는 반신반의하면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게를 늘렸는데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오더군요. 저의 국수 가게가 TV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자 아내는 곱창 가게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 곱창을 참 좋아했거든요.
아내가 하고 싶다는데 말릴 이유 있나요? 해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곱창 가게도 잘 됐습니다. 국수 가게 정도는 아니었지만 덕분에 10평 원룸이었던 저희 집은 30평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생하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충성해라고 하면서 좀 더 힘내서 곱창 가게도 늘려보자고 했습니다. 아내 말대로 곱창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아내를 도와 저도 열심히 일했고 1년 후에 곱창 가게 2호점을 내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사업복은 없어도 아내 복은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내 복이 있는 사람 같았으니까요. 저희 가족의 기쁨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며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는데 한눈에 봐도 예의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의 제 며느리입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결혼한 후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남았습니다. 며느리는 회사 일만으로도 바쁜데도 주말마다 가게로 찾아와 제 아내를 도왔습니다. 힘든데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괜찮다면서 출근하듯 가게로 나왔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며 저는 저희 집안에 복덩이가 굴러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장사 끝나고 뒷정리까지 한 후에 아내와 함께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아내가 저에게 당신 어디 아파? 라고 묻더군요. 피곤해서 그런가 봐 대답하고 계속 일을 하려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일찍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제 컨디션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 더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날따라 손님들이 많아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더군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순간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찾아오면서 제 몸이 저절로 고꾸라졌습니다. 은성 아빠 하며 저를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내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은성 아빠 정신이 좀 들어? 아내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내는 의사를 부르러 자리를 떴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를 찾아온 의사는 피검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떤 검사는 좋으니 다 받겠다고 했죠. 병원에 입원해서 검진을 받는데 괜한 걱정이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내색할 수 없었기에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별 이상 없을 거야 라고 당당한 척 말했습니다. 제 말대로 아무 이상 없으면 좋으련만. 하느님도 참 너무하시더군요. 검사 결과 위암이었습니다. 이미 중기까지 진행된 상황이었죠. 의사는 다행히 다른 부위에는 전이가 되지 않았다면서 일단 수술 전에 방사능 치료와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제가 울목까지 아내가 다 울어서 울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는 당연히 치료를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습니다. 더는 아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남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다가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는 말기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며 노발대발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도 치료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데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게 아니잖습니까? 게다가 분명 아내는 제 간병인을 자처하며 장사도 나 몰라라 할 텐데 이제 막 자리 잡은 가게를 그냥 망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 끝에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홀로 일어나 간단하게 짐을 꾸리고 미안하다는 편지만 달랑 남긴 채 집을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 편지를 읽은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저는 연고도 없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습니다. 통증이 찾아오면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알았는지 며느리가 제가 지내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니? 라고 물으니 어느 날 아내에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던 집의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해서 제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려줬답니다. 그 사실을 아내가 아들에게 전했고요. 아내와 아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당장 달려오려던 것을 며느리가 말렸답니다. 그랬다가는 제가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주인집 아주머니에게 아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더니 제가 씻으러 화장실로 간 사이에 몰래 제 휴대폰을 뒤졌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홀로 남은 저는 가족들에게 남길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 미리 유서를 써놓기로 결정을 한 거죠. 유서를 작성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남더군요. 그래서 유서에다가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썼습니다. 저를 찾아온 며느리가 어떠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니? 라고 물으니 제 보험에 관한 서류라면서 제 사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인이 왜 필요하다고 다시 물었더니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내가 제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사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냉큼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아내가 제대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저녁에 부엌에서 며느리 먹일 백숙을 만들고 있는데 밖에서 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나야 자기라고 하길래 저는 당연히 제 아들과 통화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들한테 나 데리러 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통화 내용을 자세히 들어봤는데 응, 잘 처리했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진 않았지만 저를 데리러 오라는 말은 아니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며느리가 또 서류 한 장을 들고 오더군요. 제가 이 서류는 또 뭐니? 라고 물었더니 지금 저희 부부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면서 명의를 아내로 바꾸려면 제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버님 도장 가지고 있으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도장은 서울 집에 있는데 안 가지고 오셨어요? 라며 되묻더군요. 새벽에 아내 몰래 도망쳐 나오는데 도장을 챙길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안 가지고 나왔다. 지금 필요한 거니? 라고 물었더니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도장 어디에 보관해 두셨는지 아세요? 라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안방 가운데 옷장 서랍에 있다고 했더니 본인이 알아서 도망을 찍겠다고 하더군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도장을 찾을 수 없다면서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번 주말에 내려가겠다고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부 아파트 명의가 분명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 명의가 맞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아내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하다가 설마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도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말에 저를 찾아온 며느리는 인사하자마자 저에게 도장 새로 만드셨어요?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느낌이 좋지 않더군요. 제가 머뭇거리자 며느리가 재촉하듯이 안 만드셨어요? 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드는지 왠지 며느리에게 도장을 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깜빡했다며 다음 주에 만들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대답에 며느리가 실망스럽다는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제가 분명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아버님, 이렇게 찾아오는 게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모르시죠? 라면서 신경질을 부리더군요. 항상 온순하고 상냥한 모습만 봐서 그런지 며느리 모습이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다음 주에 꼭 새로 만들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퉁명스럽게 인사 하나 달랑 남기고 돌아가 버리더군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주인집 아주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과일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신 아주머니가 저에게 계속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말하는데 말이요 라고 하더니 그 짝며느리 좀 이상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뭐가 이상한데요? 라고 물으니까 아까 며느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인집 아주머니를 찾아와서 그랬답니다. 절대로 제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고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며느리에게 연락할 이유는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했더니 가족들이 더는 저랑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런다고 했답니다. 아주머니가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제가 예전부터 가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저를 더는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전하면서 아주머니는 자신은 분명 제 아내와 통화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 소식을 전해준 것에 대해 아내가 몹시 고마워했다고요. 아주머니는 저에게 너무 며느리 말만 듣지 말고 가족들이랑 통화해봐 라고 말해줬습니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방을 나가신 후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내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 대체 어디 있어?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내에게 며느리가 나 어디 있는지 말 안 해? 라고 물었더니 오히려 저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며 반문하면서 주인집 아주머니 전화 받고 은혁 엄마가 대표로 당신 찾으러 갔는데 이미 당신은 도망가고 없었대. 제가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파트명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집 구매할 때 내가 당신 이름으로 하자고 했는데 당신이 내 이름으로 하자고 했잖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울면서 저에게 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묻는 아내에게 나중에 모든 것을 설명해 줄 테니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은 후에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 역시 저에게 대체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내가 있는 주소를 알려줄 테니 며느리에게는 비밀로 하고 더 혼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들은 바로 다음 날에 회사 월차를 내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는 아들에게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제 말을 모두 들은 아들은 사색이 된 얼굴로 며느리 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아들에게 며느리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여자 바람났어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한 달 전에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장면을 제 아들이 직접 목격했답니다. 출장 갔다가 일이 빨리 끝나서 하루 일찍 집에 도착했는데 글쎄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대요. 아들이 격분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며느리가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이혼을 거부했답니다. 와이프가 진심으로 잘못을 빌길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저 몰래 뒤에서 그런 짓을 꾸미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요. 아내의 본 모습을 알게 된 아들은 괴로워하면서 며느리가 제 재산을 모두 가로채려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 제가 사인한 사망보험금 수혜자도 며느리일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고 바로 보험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아들 말대로 수혜자가 며느리더군요. 모든 것을 확인한 저는 아들에게 병원에서 내가 위험 말기라고 했다던데 그 말도 사실이니? 그랬더니 팔짝 뜨면서 그 여자가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치료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들었던 며느리의 통화상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애인이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때라도 눈치를 했다면 바보같이 속지 않았을 텐데 생각하며 제가 자책했더니 아들이 본인이라도 속았을 거라면서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만 저랑 집으로 가세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더는 버틸 자신이 없었던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한 후 그 길로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만난 아내는 왜 이렇게 자신의 속을 썩이냐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우는 아내를 품에 안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저에게 한 짓에 대해서 모두 이야기해줬습니다. 제 말을 들은 아내는 당장 며느리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겠다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실토하고 가족에게 용서를 빌 기회를 말이죠. 그래서 어렵게 아내를 설득한 후 아들의 도움을 받아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보험 수혜자를 다시 제 아내로 변경했고요. 주말에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과 저희 집에 온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집에 올 결심을 했단다 라고 했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오셔서 기뻐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기를 바랐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뻔뻔하게 눈시울을 붉히면서 저에게 이제라도 치료받으세요. 아버님이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메리가 자식이 장목을 직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자 지를 그는 공격이 신에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뭐 할 말 없니? 라고 물어봤는데도 들을 녹이면서 며느리는 할 말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참다 못해서 제가 왜 가족들한테는 내가 다시 도망을 가서 만나지 못했다고 했니? 라고 물었더니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위험 말기라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은 정말 제가 위험 말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혜자를 자신의 이름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도 실수였다고 했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는 며느리를 조용히 지켜만 보던 제 아내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화를 내면서 시아버지 병으로 감히 장난질을 쳐 라고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하다가 저희 부부가 계속 추궁하니까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부 눈에는 며느리의 눈물도 악어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며느리에게 당장 내 아들과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역시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잘못이 드러났는데도 며느리는 끝까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들과 이혼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옥에 쳐넣겠다고 하니까 용서해달라면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했습니다. 손주 양육권은 당연히 제 이들이 가져갔고요. 이혼 후에 며느리가 모든 진실을 솔직하게 말해주었는데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저 혼자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갑자기 욕심이 생겼대요. 마침 그 당시에 만나고 있었던 애인도 남편과 이혼하고 자신에게 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였던 애인과 작당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망보험금 수혜자를 자신으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저희 부부 아파트 명의도 자신으로 하려고 했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며느리의 애인이 꾸민 짓은 거짓말 수준을 넘어 범액수였으니까요. 제가 며느리에게 이번 일을 그냥 눈 감아주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더니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자수하겠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저에게 말한 대로 자수했고 애인과 함께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이들이 저희 부부에게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불찰이라면서요. 저희 부부는 그런 아들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해줬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자면 삶을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제 잘못이 크니까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능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가족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다행히 치료 결과는 좋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암세포 크기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며 수술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날짜를 잡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 결과도 좋았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병실에 입원한 저에게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제 아내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아들 역시 울면서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해줬고요. 저는 현재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혼한 후 손자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해야 하기에 손자는 저희 부부가 봐주고 있습니다. 아내는 잠시 가게를 친한 친구에게 잠시 맡기고 제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나도 이참에 좀 쉬고 싶어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저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손주가 엄마를 찾는다는 겁니다. 아직 어린 손주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저희 부부는 아들과 상의한 끝에 손주에게 엄마는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손주가 날마다 저희 부부에게 엄마는 언제 와? 몇 밤 자면 볼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찢겨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손주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합니다. 손주가 엄마를 2번 다시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모두 제 탓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끝까지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았다면 며느리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손주에게도 아낌없는 사랑을 줄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록 아픈 일이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그 아픔을 이겨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남더군요.